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3월 돌봄통합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로 바뀌게 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방혜선 청주복지재단 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정덕희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나오셨습니다. 황지연 괴산군 노인복지과장 나오셨습니다. 2024년 통합돌봄의 현주소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혜선 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노 없는 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남짓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북도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명확한 계획이나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라서 노 없는 배처럼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노 없는 배라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김현진 교수님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돌봄 민주주의라는 책인데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아플 수도 장애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 노쇠하면 또 돌봄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순간에 사회가 돌봄을 제공해주지 않거나 서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불평등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또 사회가 같이 나눔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의 돌봄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예, 돌봄 민주주의. 네, 정덕희 과장님. 예, 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양이나 주거, 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존엄한 노후를 노후까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네,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황지연 과장님. 저는 통합돌봄의 현 주소를 오래된 고민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많아졌는데요. 예.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보았고 이번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이 오래된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보았습니다. 네, 오래된 고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말이 아니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방혜선 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내가 살던 지역 안에서 내가 필요한 그리고 원하는 그 욕구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노인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 예. 그랬을 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싶지만 돌볼 자원이 없다고 하면 요양병원을 가거나 해야 할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통합 돌봄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이런 노인들이 퇴원을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통합 돌봄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 돌봄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충청북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좀 용어가 어려우시잖아요. 예. 통합돌봄은 또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전략이자 목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로 딱 어떤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통합돌봄 상태를 국가가 마련해 가고자 하는 건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시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따 진천 사례 들으시겠지만 굉장히 잘 시범적으로 진행이 돼요. 12개 지역에. 근데 충북도 그거에 대한 대비로 작년부터 네. 정확한 명은 충북형 어르신 돌봄 통합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업이 음성하고 괴산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한 600여 명 정도 서비스 제공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연간 예산이 한 14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2개 지역에 한 7억 원씩 이렇게 투입이 돼서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도 해야 되고 주거 지원도 해야 하고 또 그 돌봄 지원도 해야 하고 또 일상생활 지원도 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내용들을 어르신 환경에 맞게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2군데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덕기 과장님, 진천군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진행 상황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진천에서는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에 전국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택의료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돌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퇴원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마을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예방적 돌봄을 이제 지원하는 일들,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셀프 케어 능력을 이제 길러드리기 위해서 돌봄 농장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금 전국에 이러한 진천의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고 많은 곳에서 저희 진천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범 사업은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 지금 진천에서 하고 계신 예산 지원형이 있고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술 지원형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산 지원형 사업은 진천이 받아서 도비와 지방비, 진천구 지방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계산하고 음성에서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증평까지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은 중앙 사업으로 기술 지원형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계산하고 음성은 중앙 정부의 기술 지원형 사업과 충청북도의 그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돌봄법 시행 후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크게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동안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명시화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 이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거든요. 이제 법으로서 명문화 시켜서 이제 돌봄을 지자체에서 의무화 시켜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제도 틀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이제 벌써 들어와 있다 보면 됩니다. 우리 충북도 21%가 고령화율이 넘어서 이제 벌써 진입을 했고 우리 진천구도 내년이면 또 바로 진입합니다. 또 보은이나 뭐 이런 지역은 벌써 40%가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좀 쉬운데요. 예. 예를 들면은 노인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건강 지원이 필요한 분은 보건의료, 주거, 집수리가 좀 필요한 분은 주거 지원, 일상 가사 지원이 필요한 분은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렇게 배달하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테고 병원에 입원을 좀 덜 하시겠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좀 절감이 될 거예요. 노인 의료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크게는 그런 효과들을 좀 보고요. 또 가족 입장에서는 혼자 계시고 걱정되는데 이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있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또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게 내가 노인이 돼도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살던 데서 나를 돌봐준다 생각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돌봄에 대한 불안이 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좀 이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건 이런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팀장님 뭐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거기에 보태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하나하나 내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통합 돌봄 창구를 통해서 돌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서비스들이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여건과 건강 기능 상태에 따라서 연계되어진다라는 것이 좀 달라진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측면이었다면 이제 소유자 측면으로 이제 방향이 확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뭐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중심으로 사례 관리들이 이루어졌었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었는데 이게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게
지역적에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통합 지원을 위한 이제 전담 조직이 갖춰지면 이제 다양한 뭐 읍면사무소라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보건소 이런 다양한 조직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 돌봄이 제대로 진행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뭐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관장님, 네. 그 통합 돌봄이 제대로 진행되면 먼저 부양자의 부담이 좀 돌봄 부담이 좀 완화될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제 돌봄으로 누군가 모셔야 하거나 뭐 직장을 그만두고 모셔야 하거나 뭐 이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있었는데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요즘은 그 돌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잔존 기능이 좀 유지되고 향상될 수도 있고, 그 실제로 계산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북도에서 30% 그리고 계산군에서 지자체에서 70%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계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작년 9월부터 지원을 받았고, 그 퇴원환자 생활안정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께서는 다리 골절 이후에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돼서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 뭐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측면이 가장 클 거예요. 가장 이제 해소가 될 거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다 시설에 들어오세요, 이걸 이용하세요 했던 것들이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그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또 본인의 안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날 거예요. 방문 의료, 방문 뭐 진료, 방문 지원, 이동 지원, 또 영양 지원 이런 거, 그렇게 다들 따로따로 하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사회 서비스나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에도 개편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는 자원이 한정이 되니까 기준을 두겠지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보편적 서비스로 가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기존에 이제 임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전에 시설이나 병원에서 임종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재택 임종률이 훨씬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이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기존의 서비스는 이건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거나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복지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라서 이제 패키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서 이제 사전에 짚어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각 지자체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내용도 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인구 소멸과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 돌봄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교수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통합 돌봄이 노인 고령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건데 일정 부분 편안한 생활, 안심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 좀 기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기초 지자체별로 격차가 조금 있어요. 진천은 진천대로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진천에 사는 노인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노인들하고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광역 차원에서 좀 있어야 할 거고요. 또 다른 거는, 그렇다면 기초 단위별로 기존에 운영되던 재가복지센터나 뭐 맞춤 돌봄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전체 연계를 해서 포괄적인 적용이 되도록 하는 지자체만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자체적인 인구 구조나 지역 환경 이런 걸 반영한 노인 돌봄 정책이 지자체별로 좀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던 진천군에서 좀 한 말씀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자원과 의료 자원들을 같이 통합해서 서비스로 만드는 것들, 이 체계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니까 보건소를 활용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관심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고령자 주택을 만들어서 1층에는 복지관으로, 2층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또 간호원이나 간호 시스템, 병동 간호 시스템을 거기다 넣거나 3층은 유니티 케어처럼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환경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혜선 팀장님, 아까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인구 소멸과 고령화 이걸 통합 돌봄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 소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추거나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인구 변동은 출생이나 사망, 그다음에 이동이 되게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요양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돌봄 이주 현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고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동을 막아낼 수 있고, 또한 그런 돌봄 인프라들이 지역 안에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고 하면 돌봄 인력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젊은 층의 인력도 좀 유입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살아가다 보고 그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되면서 좀 더 지역의 활력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황 과장님, 이 인구 소멸과 고령화 통합 돌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또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 돌봐줄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자원이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 연계가 통합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은 복지 자원 자체가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통합 돌봄 사업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 돌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의 농촌 지역인 괴산, 단양, 옥천, 보은 등은 이 보건 의료 자원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주치의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역 포괄 의사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왕제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은 그게 안 되니까 우선 공공의료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의료원 이런 체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이제 순회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로당까지만이라도 이제 가서 왕진을 해주고, 또 약사분들은 가서 약료지도 좀 해주고, 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해주시는 분들이 경로당까지만 가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접근성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재택의료센터거든요. 1차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고, 1차 의료기관에 우리가 약간 지자체에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지팀을 만들어서 우리 장기요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재가 대상자들에게 왕진해서 욕창이라든가 콧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재택의료센터에서 해주고 수가를 이제 지불해주는 이런 방식의 의료 체계라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이 그렇게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의료 사태라고 하나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금 엄청난 수요가 생길 텐데 그 수요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원을 지을 수도 없고, 네. 네, 그걸 어떻게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상황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적응해야 될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적응할 거냐인데 결국은 공공자원도 대안이고요. 최근에 제천단양 지역은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예약 서비스를 군청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시간 예약을 해주고 이동을 돕는,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이제 출산이랑 산모랑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좀 특색 있는 서비스들을 보건의료 쪽으로 또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료원 같은 공공자원 활용은 또 당연하고요. 또 그 보건의료 단계까지 가지 않게 돌봄이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충실히 좀 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저희가 또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맞는 대안들이 지자체별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진천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거점 돌봄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역의 거점 병원에 이제 의사나 간호사나 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돌봄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의료 전문가들과 또 영양사까지 포함해서 요 다학제 팀이 이제 퇴원하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요 서비스를 해서 병원은 이미지 개선에 좋고 이제 환자들은 병원을 신뢰하니까 또 그 의사나 그 간호사의 처방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이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쿠시 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병동 간호 시스템을 우리 진천에서 이제 돌봄 스테이션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95% 정도가 지역으로 복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다니시고 또 일자리도 참여하시고 효과가 되게 좋아서 그런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약간 유인을 해서 해주면은 오히려 참여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한 그 보건의료 결국은 접근성 문제 해결 부분이라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 개발도 좀 필요해요. 예. 통합돌봄이 저희가 사람이 사람을 중시하는 돌봄을 하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만 ICT나 IoT나 관련된 기술의 접목이 좀 통합돌봄 전반에도 한쪽 면에 있어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서비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귀촌하신 분들도 이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농촌에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사실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이동 거리가 뭐 한 두세 배가 아니라 20배, 30배 더 걸리거든요. 뭐 한 집을 갔다 오는데 3시간이 걸리고 또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1시간에 몇 집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가의 차이라든지 이동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현재 아쉬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방혜선 팀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미 있는 그 지역의 의료 돌봄 자원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엮어낼 수 있는 전담 부서 그리고 전담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의료 요양 관련된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그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전제되어야겠지만 특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들이 욕구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지는 것이 또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돌봄 서비스는 결국 돌봄 인력,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돌봄의 그 핵심 인력인 간호사나 그리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양질의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담 조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담 조직이 통솔력을 갖고 의료 자원과 돌봄 자원, 장기 요양 그 자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통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 조직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전담 조직을 각 지자체에서 못 만드는 이유는 바로 기준 인건비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만한 인력을 충원을 한다면 그 부분을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담 조직에 들어가는 인력만이라도 예외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만 예외로 기준 인건비 적용을 예외로 해서 그렇게 충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담 조직이 없이는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장들의 의지와 공부입니다. 공부. 지자체장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고 지자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또 진천군유님처럼 이제 좋은 선진지 이런 데도 다니시고 또 PPT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 따라갈 수 있고 우리 특성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기 요양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1에서 5등급 등급에 뭐 치매, 뭐 인지 등급 요까지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는 양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까지 주거든요. 주거.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뭐 안전 손잡이 정도. 그래서 이제 고령자 주택에 입소될 수 있을 일정 정도의 그런 고령자 주택까지도 장기 요양에서 일정 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요일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황재현 관장님, 뭐 저도 좀 적극적으로 각 역할이 있는 주체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 추진 체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그 관련 담당 공무원만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통합돌봄에 대한. 근데 이제 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진행이 돼야 26년부터 읍면과 지자체와 광역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전담 조직 개편 내용이 지자체에서는 사실 조례가 바뀌어야지만 인력 배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미리 조례 개정 준비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부장 협의체에서도 통합지원 협의체 관련해서 분과나 이런 별도 구성에 대한 구상이 지금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서비스 제공이 최소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공 기간이 없는 곳은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할 기간이 없다면 또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으니까요. 제공기간에 대한 확대 방안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현진 교수님. 저는 이제 다 말씀하신 거 굉장히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치당 단체장의 의지, 뭐 지도 전담 조직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거고요. 대상자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 기준 같은 걸 좀 없애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모두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가능할지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이 또 폭증을 하게 되면 기준을 둬서 대상을 제한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또 원하는 분이 못 받게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해 갈지 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사각지대 부분이 있는데 노인들이 또 이 돌봄을 다 원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거절하시는 분이나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또 있어야지만 소외되는 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좀 만들어 가면서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가 어르신들이 혹은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계속 올해 내년 이제 후년부터 시행이니까 25년에는 지자체별로 좀 같이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 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익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 분야가 있고 복지 분야가 따로 있어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이제 영역 싸움을 하게 되거나 칸막이가 돼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복지 공무원과 이제 보건소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해서 서로의 같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할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경우를 우리 진천 사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걷어내는 작업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간과 공공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게 맺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를 결정하려면 민간 조직과 민간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까지 건강보험공단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또 건강 증진센터, 치매 안심센터, 뭐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 이런 병원, 물리치료협회 이런 유관 기관 단체 이런 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협업 체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24시간 국가가 돌볼 수 없잖아요. 예, 예. 그걸 아무리 통합 돌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장밋빛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이걸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웃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봐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 주민 공동체가 사실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그 돌봄 공동체가 주민들 사이에서 혹은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형성이 될 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사실은 노인 돌봄은 통합 돌봄은 해결될 수 있는 일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주민 공동체 해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농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농촌에서 그 자원들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관심, 이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만 결국 1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니 예. 가족의 관심, 이웃의 관심, 그것에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우리가 그 돌봄 통합 돌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주민의 참여나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혜선 팀장님. 저는 아까 우리 정덕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시범 사업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봄 뭐 부담의 감소, 여러 가지 의료비 감소,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보건, 의료 그리고 다른 그 기타 영역들의 민간 자원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완해 나갈 점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그 협업할 수 있는 단체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외국의 모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영 관장님 먼저 해 주시죠. 통합 돌봄 사업의 경우 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를 토대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사업의 큰 틀은 우리 통합 돌봄과 매우 유사합니다. 노인, 장애인 들에게 필요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모든 서비스에 예방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에 의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통합돌봄도 지금 계획된 서비스 외에도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이 좀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예방적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그 일반 시민에게 역할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다 역할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지역사회를 위해 관심을 갖게 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양한 시민 조직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봉사활동 형태의 다양한 주민을 활용해서 통합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원하는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사례 준비해 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진천군이 가장 좋은 사례를 생각하는 게 국내에서는 진천이 가장 최우수상을 몇 년째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과 복지의 통합과 그 돌봄 서비스 제공의 사례를 진천의 모델이 좀 그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 저희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면 간호사 선생님은 자 어르신 혈압
재드릴게요. 오늘 뭐 약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복스타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쌀통이 비었나? 냉장고에 먹을 건 있나?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챙기는 다른 전문직 간의 교류, 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렇게 복지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보건이나 간호와 관련된 인력들도 혹은 그쪽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그 큰 대주제에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역과 지자체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고 광역의 노력은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노인 돌봄센터 이런 게 광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고령자 주택도 제천이나 보은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좀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게 좀 소개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진천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진천군에는 농촌형으로 특화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가까우니까 오셔서 보시고 직접 느낌을 받으셔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 어르신이 낙상하고 입원하면 퇴원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골든타임인데 이때 간호사가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크해주고 식사를 제때 하시도록 급식을 도와주고 병원 갈 때 이동 지원 서비스 해주고 문턱 넘어지지 않도록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퇴원 간호 시스템에서 이제 전담해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로당을 주간보호센터화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쌀도 1년에 12포 들어가죠. 운영비 지원되죠. 냉난방 다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우리 동네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동네 경로당이다. 우리 동네 건강생활관이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오늘은 어떤 꽃을 심을까? 오늘은 어떤 체조를 할까? 오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올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웃음꽃도 활짝 피고 또 불편한 분이 있으면 동네에서 찾아뵙고 모셔와서 의사가 오면 진료받게 또 자립 능력을 이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좋은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광주에서 하고 있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라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가장 대부분의 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랑 비슷하긴 한데 신청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주변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춘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황지영 관장님부터 해주시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통합돌봄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성공을 하겠냐, 뭐 일이 더 많아지진 않겠냐, 뭐 성공할까,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데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또 이런 좋은 사례들, 이렇게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원래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 미리 또 생각해보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방혜선 팀장님. 네, 저는 저희 지역에 진천처럼 먼저 발을 내디딘 그 시범 선배 지역들의 사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지자체나 관계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좀 고민을 해나가야겠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방향을 잡고 노를 찾고 해서 좀 준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정덕기 과장님. 네.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시설이나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농장을 찾아간대요. 그 농장에서 양도 돌보고 꽃도 돌보고 거기서 나오는 식단으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저녁 뭐 4, 5시쯤 집으로 오셔서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농장에 몇 분이 다녀갔는지를 카운트해서 보조금을 준대요. 그럼 농업도 살고 어르신들은 시설이나 병원에 안 가서 경비도 아끼고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더 좋아지고 일석삼조의 효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거진천 케어팜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인은 발달 장애인이에요. 여기는 꽃동네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149명씩 오고 또 치매 어르신들 또 정신건강 회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풀만 뽑아도 힐링이 되는 그런 이제 돌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형 돌봄 모델로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존성이라는 게 한없이 의지하게 되면 더 노쇠해지거든요. 내 몸이 좀 불편해도
무릎을 이렇게 끌면서라도 뭘 잡초를 뽑고 싶은 어르신들의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를 가꾸게 만들고 어르신들이 자신 있는 거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이나 이런 케어팜을 만들어서 해주면은 돌봄에 대한 미래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도 있어 보이고 인건비 때문에 전담 조직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도 시행도 되는 거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사회적 입원을 하는 이런 입원들 예방하고 이러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이 좀 수립돼서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초반에 돌봄 민주주의 말씀드렸었는데 이 돌봄 민주주의가 이런 형태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통합 돌봄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12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은 추운 겨울에 더욱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죠. 아이도 어르신도 장애인도 환자도 누구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